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침대 브랜드인 칠리 침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조 판매한 칠리 침대 가운데 6개 모델에서 기준치의 최대 4배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파일수가 고작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폭설을 몰고 온 강력한 북극 한기가 다행히 한반도를 비껴간 덕분입니다.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 운송 차량을 24시간 추적하는 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차량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경고 메시지가 전달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 침대에 이어 칠리 침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칠리 코리아 컴퍼니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만들어 판매한 제품 가운데 6개 모델이 방사선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거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모델은 마제스티 디럭스,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페가수스, 하스피털러티 유로탑으로 모두 357개가 판매됐습니다. 이들 제품에는 라돈 방출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회색 메모리 폼이 사용됐으며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방사선 노출량은 기준치의 최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고 수거 명령이 내려진 6개 모델 외에도 같은 기간에 메모리 폼을 사용한 제품들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도 물론 춥기는 했지만 예년보다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경우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파일수가 지난해에는 12일이었는데 올해는 단 하루로 급감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난화의 역설로 불릴 정도로 겨울철 한파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혹한도 최근 심심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겨울은 한파의 기세가 유난히 누그러졌습니다.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일수를 보면 그 차이는 두드러집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겨울 한파일수는 무려 12일, 최근 10년 평균 한파일수도 5일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고작 하루에 머물렀습니다. 인천도 1일, 수원은 2일에 불과했고 남부 주요 도시는 하루도 없었습니다. 올겨울에는 상층 한대저트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동서 흐름이 강해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북미와 유럽의 혹한과 폭설을 몰고 온 강력한 북극 한기가 다행히 한반도를 비껴간 겁니다. 하지만 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덜 추운 겨울보다는 더 추운 겨울이 나타날 확률이 더 크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구의 공기질이 대폭 개선됐다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악화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로이터 통신이 분석한 결과 지난달 중국 북부의 주요 도시 대기질이 1년 전보다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에서 박기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오염 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술 더 떠 중국 탓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중국의 대기질은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까? 로이터 통신의 분석은 중국 정부의 주장과 크게 다릅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북부의 39개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달에 세제곱미터당 114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시성의 석탄 도시 림퍼는 174 마이크로그램으로 무려 23%나 상승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당 지역에서 지난해 4분기 철강, 시멘트 생산과 화력 발전이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겨울 난방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만 보면 39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93.5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평균 권장치인 10마이크로그램의 9배를 넘긴 겁니다.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산업시설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금지해 공기질 악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철입니다. 인화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이 사고가 나면 화재나 큰 폭발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난 후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24시간 추적 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름 탱크를 싣고 시속 118km로 내달리던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큰 폭발과 함께 반대편 차선까지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위험물질을 운반하다 화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유류와 유해 화학물질, 고압가스 운송 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에 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가 장착되고 사전 운송 계획서 등의 데이터는 중앙관리센터로 전송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이상 운행 등의 신호가 감지되면 경고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특히 차량 사고 발생 직후 위치와 위험물 정보 등이 경찰과 소방에 전달되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이 하루빨리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모두 15,000여 대 차량에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우리나라 20대 여성 5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공동연구팀은 우리나라 여성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체형을 자체 평가하도록 한 다음 이들의 실제 체질량 지수와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자신의 체중을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한 여성은 20대에서 19%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낮아져 70대는 7%였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체중을 실제보다 가볍게 평가한 여성은 20대에서 13%였고 나이가 많을수록 비율이 점점 높아져 70대는 51%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자신의 체중 상태를 오해하면 자칫 체중과 관련한 해로운 건강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만 9살 이하의 아이들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우려되는 이른바 위험군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의 5명 중 1명은 과의존이 우려되는 이른바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0.5%포인트 정도 증가한 건데 최근에는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3살에서 9살 사이 유아와 아동의 위험군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6년 18%에 못 미치던 과의존 위험군이 지난해에는 20%를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6살에서 9살 사이 남자아이들에서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들의 경우 게임과 같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면 과의존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18% 더 높았습니다. 유아동의 과의존 예방 해소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작년에 미국 소아과 학회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에서 60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하루에 1시간 이내로 부모의 지도하에서 양질의 콘텐츠만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우 스스로 이용 정도를 조절하지 못해 주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학습은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나이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이르면 6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 가산금 인하와 함께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에 한 달분의 절반을 할인해주는 감액제도 안내도 의무화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체납 가산금은 연평균 36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낮아져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경우 그동안은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이 이를 입증할 책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3개년 중장기 정책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 정책 방안에는 통신장애 피해를 본 이용자의 입증 책임을 줄이고 사업자의 배상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자급제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 공시에 오픈마켓도 포함되고 중저가 단말기 가격 공시 대상이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54개사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7개사의 참여도 추진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브라질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사전에 황열병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WHO는 황열병 백신이 접종 후 열흘 정도 지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 방문 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가 황열병 발병 위험지구로 꼽은 곳은 전국 27개 주 가운데 21개 주에 이릅니다. 앞서 상파울루주 보건당국은 지난 8일 상파울루시 남부 지역에 있는 동물원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황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황열병에 걸리면 초기에는 발열, 오한, 구토, 두통 등 증세가 나타나고 신속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중증 환자의 20에서 50%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환자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던 의료진이 잇따라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열악한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인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응급의료 현장을 뛰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기동은 응급의학 전문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